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는 고령화에 따라 한창 일할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일자리가 고민인 청년들이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오종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는 건 결정이 됐는데 세부적인 부분 논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정치권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년 연장 법안의 기본적인 틀은 단계적 연장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법정 정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난 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만나 단계적 정년 연장이 국정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조지현 의원은 일본의 경우 25년에 걸쳐 정년을 연장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경영계 역시 우려가 지금 크죠? 그렇습니다.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이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발하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손경식 경총회장은 지난 11일 김지영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먼저 살펴보면요.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 고용이 최근 20년 사이 6배 증가하는 동안 청년 고용은 감소했고요. 정년 연장 시 5년 이후 고령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 30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나는 경우 청년 근로자가 약 1명 줄어든다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청년 고용이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청년층은 매달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청년 고용률은 44.6%로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40대 후반이 되면은 대부분 은퇴 압박을 받고 법정 정년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청년들의 질문 앞에서 법정 정년이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좀 고민이 들고요. 보면은 정년 연장이 대기업만의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소기업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견기업들 역시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는데요.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퇴직 후 재고용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면 아무래도 급여가 꾸준히 오르는 반면 재고용 협의 과정에서 급여 수준을 적정선으로 맞추면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도 60세 정년이어도 퇴직 후 재고용해서 하는 기업 한 53% 정도 되거든요. 특히 청년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기업이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나. 중소기업계도 업종에 따라 규모에 따라 기업들마다 여력이 다른 만큼 이 일괄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공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정년 연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소득의 원천인 공장이 제대로 생존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정년을 연장해줘도 소득이 원천적으로 확보될 수가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경제의 족쇄가 될 수 있는.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의견이 다 제각각 있는데 그런데 노동계는
그래도 꾸준히 정년 연장을 지금 촉구하는 상황이에요. 그 배경은 뭔가요? 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은퇴 후 소득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노후 빈곤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더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2년 기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의 9배 수준입니다. 청년 채용이 위축될 거란 경영계 주장에 대해선 10년 전 60세 정년 의무화를 당시를 떠올릴 정도로 똑같은 변명이라고 비판했고요. 또 퇴직 후 재고용은 사업주가 뽑고 싶은 사람만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깎는 고용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이 공공기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15년에 상향됐지만 법정 정년은 10년째 제자리라며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 10년 전 정부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다음에 세대 간에서도 입장이 지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뭐 대립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실마리를 풀 방법은 없습니까? 네, 양측 주장은 팽팽하지만 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대화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김지영 경사노위 위원장은 송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현재 제일 큰 과제는 침체되어 있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키는 것이라며 이 노사가 풀어야 할 사회적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선 노동계 불참으로 오랜 시간 사실상 반쪽짜리에 그쳤고 비상계엄 이후에는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한 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경사노위 활성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노동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연장을 하면 효용이 높은데 이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부담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기업의 부담이 좀 있는 거죠.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좀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사회적 논의를 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당이 발족한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연내 입법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기사들, 우선 의료와 건강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도수 치료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또 우리 사회 비만 인구에 관한 기사가 많이 읽혔는데요.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3차 상법 개정안 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기존 자사주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관한 소식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기사입니다.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게 바로 도수치료죠. 실손보험이라는 낮은 문턱 덕분에 애용하는 환자들이 많은 치료법인데요. 앞으로 비급여 과잉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95%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매일 받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이른바 관리급여 대상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보고 오시죠.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됐던 비급여 진료 가운데 일부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과잉 진료를 받는 환자는 설령 실손보험이 있어도 진료비의 95%를 본인이 부담하게 해서 병원 쇼핑을 막겠다는 건데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총 10만 원이 나올 경우 9만 5천 원까지 고스란히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관리급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상승으로 전반적인 실손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와 함께 비급여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진료과의 의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필수 진료과는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생명이 오가는 수술을 하거나 어린이 임산부를 진찰해 줄 수 있는 의사들이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비급여 주려면 어차피 건보재정처럼 나라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하려는 이유, 방금 보신 의사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 때문입니다. 이번 논의는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를 위한 강력한 첫걸음인데요. 관리급여를 적용할 구체적인 항목, 물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도수치료가 빠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 2위가 바로 상급 병실료에 이어서 두 번째 도수치료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에만 도수치료 진료비는 500억 원에 육박했다니까 어떤 규모인지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많이 본 기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해 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건강 지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새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이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비만이 아닌데도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역시 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 오시죠.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지난해 비만율은 34.4%로 10년 전 4명 중 1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비만율은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인 인구 비율인데요. 코로나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비만율이 41.4%로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특히 30대와 40대 남성은 절반이 비만이었습니다. 성인 절반이 넘는 55%가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실제 비만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남성은 13%, 여성은 28%가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비만율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비만은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 또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고 특히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체중의 5에서 10%만 줄이더라도 대사와 호르몬 분비가 개선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찌기는 쉽고 빼기는 어렵죠.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요즘 각광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약만 믿고 식이 조절,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영양결핍은 물론이고요.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대사 이상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제언이었습니다. 쉽게 뺀 살 치고 어렵게 찌는 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많이 본 기사, 상법 개정안 관련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다음 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존 자사주 역시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 소각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마지막 기사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주 특위 차원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신규 자사주처럼 스톡옵션 등 예외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 자사주는 스톡옵션을 위해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사주로 갖고 있는 건지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라며 주총 결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 목적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쌓아두며 경영권 방어나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이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는 자사주 보유량이 많을수록 소각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분할 소각을 유도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인수권 부여 등 신조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신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되 스톡옵션 부여나 우리사주 조합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사주는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요. 합병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인에게 배정되지 않도록 신조 배정 절차를 준용해 주주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앞서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들은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감소해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주주 환원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등 장기 성장의 토대가 없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면 기업의 자본 배분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기사 살펴봤습니다. CEO들의 한 주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전격 퇴진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2017년부터 그룹 내 전자계열사를 총괄해온 삼성 2인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이 엇갈립니다. 이 회장이 수감된 기간 삼성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재무 전문가로선 보수적 경영 판단을 하면서 HBM 등 투자에 소홀했다는 평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집중포화를 맞을 때 물러나기보다는 이를 스스로 해결한 뒤 물러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컨트롤타워 부활하느냐는 세간의 관심에 삼성전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 경영은 물론 기술에도 밝은 박학규 사장을 선택하면서 대대적인 인사 후폭풍을 예고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재대역을 노리는 시점에서 이재용 회장의 쇄신 인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영섭 KT 대표 해킹 사태 소액 결제 사고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했습니다. KT 지난 7월 주가가 장중 5만 9천 원을 넘으면서 민영화 이후 최고가 찍었습니다. 김영섭 사장 공이 가장 컸죠. 1조 자사주 매입에 분기 배당 도입, 고연차 인력 조정 통한 인건비 절감, 무엇보다 장사를 무척 잘했습니다. AI 사업도 순항하면서 주가 상승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사건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소형 기지국 펨토셀 관리가 부실하고 작년에 이미 악성 코드 감염 사실 알고도 은폐한 정황 나왔습니다. 해킹 사태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고 고객 보상도 유심 교체는 물론 위약금 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의 연임 포기로 KT는 또다시 CEO 잔혹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낙하산 대표라는 꼬리표, 이번에 뗄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